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인공화호 수술을 처음 한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공화호 수술을 처음 한 게 나중에 슬라이드도 나오지만, 이 올림픽이 한창이던 1988년이었습니다. 제 은사이신 김인환 교수님께서 이제 수술을 쭉 하시다가, 제가 인공화호 수술을 처음 한 게 200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1년 전, 22년 전,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인공화호 수술을 쭉 해오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다, 그리고 인공화호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다, 이걸 한번 같이 이 공감하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이 극복한 장애라고 했는데요, 난청이. 이게 상당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죠. 특히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 여러 가지 불편한 장애를 가지게 되는데, 뭐 시력이라든지 운동 기능의 장애, 여러 장애가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 난청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아마도 우리가 처음으로 극복한 장애가 이 난청이 되어가고 있다,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이 수화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이 왼쪽의 그림처럼.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어디 다니시면서 수화 쓰는 거 거의 못 봤죠. 그게 수화가 뭐 없어져서가 아니라 수화를 써야 될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 이 난청 특수학교 학생 순대 한 반에, 예전에는 한 반에 수십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학을 못 해가지고 대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요새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수화학교, 난청 재활학교는 그냥 다른 장애, 뭐 발달장애나 이런 학교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많은 아이들이 받은 인공화호 수술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있게 되었죠. 인공화호 수술이라는 게 195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요새 귀에다 붙이고 다니는 이거 어음처리기잖아요. 크기가 지금은 뭐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좀 더 크죠.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되려나? 근데 처음에 나왔던 처리기가 이 왼쪽 사진에 있는 요겁니다. 이 1950년대 이런 식으로 이 소리를 컴퓨터로 전기 신호로 바꿔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어음 처리기가 한 교수 실험실을 가득 채운 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되니까 신문에서 그러면 인공화호 수술을 하려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약간 비꼬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 수준 가지고는 이 인공화호 수술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되기 어렵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생리학자인데, 청각을, 이 인공화호 수술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왜냐? 우리 사람의 청각신경이 2만 개인데 어떻게 전극 20개 가지고 소리를 듣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3M이라는 회사에서 인공화호 기계를 처음으로 환자에게 시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인공화호하고는 달리 전극이 하나예요. 단채널 인공화호. 단채널 인공화호로도 소리를 꽤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리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대화가 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응급사항을 알리는,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전혀 못 듣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서 이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호주에서 70년대 말에 이분이 이 클락이라는 분이 다채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쓰는 22개 채널 인공화호를 개발을 했어요. 이분도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 난청 인공화호 개발에 헌신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다채널로 이 아래 요 성인 환자에게 1978년도에 처음으로 다채널 인공화호 수술을 하고, 그때 이 환자가 당신이 말한 소리를 알아듣겠다. 이 영어로 뭐 God Save the Queen 이런 문장을 따라 해가지고 이게 정말 획기적인 이 사건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화호 수술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시도가 됩니다. 이분이 1988년도 아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올 6월 달에 저한테 제 외래로 왔어요. 이 30년 동안 인공화호 기계를 잘 썼는데 어음 처리기, 일체형 어음 처리기를 한번 써보겠다고. 그런데 그때 기계로는 일체형하고 호환이 안 돼가지고 내부 기계를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분이 수술받은 기록이에요. 당시 35살이었는데 1988년도에 돌발성 난청으로 갑자기 소리를 못 듣게 돼가지고 인공화호 수술을 1988년도 10월 달에 했었죠. 이게 이제 그분 남아있는 청력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때는 1988년도에 인공화호 기계가 얼마였느냐,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2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율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1,몇백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그런데 지금도 1,몇백만 원 큰 돈이지만 1988년도에 1,몇백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일함 교수님이 수술을 할 때 이 1,몇백만 원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누구에게 했느냐, 우리 이비인후과 교수님들, 그다음에 동문들, 이 돈이 모아지고 그때 돈 낸 사람들 명단입니다. 쭉 이렇게 명단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우리 젊은 교수님, 이번에 은퇴하신 최은창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자기가 제일 젊었는데 거의 한 달치 월급이 다 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500만 원을 한 30명이 모으려고 해도 한 사람이 거의 50만 원은 내야지 되잖아요. 그때 인턴 월급이 30만 원이었을 때니까 상당히 한 달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이 수술을 한 거죠. 이렇게 처음에 정말 많은 시련을 가지고 인공화호 수술을 하고, 여기 보면 이게 첫 환자 수술 결과 보고하는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이러이러한 돈으로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이분은 이제 돌발성 난청을 갑자기 알아가지고 미국으로 치료하려고 갔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공화호 수술을 받아라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하려면은 한 4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되고, 최대비 이런 거 하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고민해보고 다시 오겠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김일함 선생님이 수술할 환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비용 없이 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쭉 해줍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서 제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88년도 10월 달에 처음 수술을 하신 거죠. 이분이 처음 쓰신 어음 처리기입니다. 아까 큰 컴퓨터만큼은 아니지만
이 상당히 큰 몸에다 가지고 다니는 어음 처리기를 쓰셨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지금이 아마 그 핸드폰 정도 크기, 이거보다 약간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이제 가지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 인공호흡 수술한 환자들 잘 다 쓰고 있고, 하지만 제가 처음 인공호흡 수술을 할 때 외국 학회, 인공호흡 학회에 가면은 창밖에서 이런 아이들이 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인공호흡 수술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1993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실린 그 기사인데, 수술하기 전에 비록 소리는 못 듣지만 수화를 써서 가족들하고 잘 지내던 아이들이 수술하고 나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수화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부모들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 이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고 그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그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정말 용기를 내야지 됐었죠. 그런데 갑자기 19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1990년대 중반에 어음 처리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이 갑자기 수술하고 나서 말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보통 애들하고 비슷하게.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수술이 갑자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확 늘기 시작했죠. 그런데 늘다가 우리가 1998년 IMF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계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환율로 따지면 거의 뭐 한 3천만 원. 이러니까 인공호흡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 또 다 신혼부부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은 받아야겠고 너무 비용은 비싸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KT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KT에서 정말 흔쾌히 그 첫 해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5명 정도 이 수술 비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한 해에 한 20-30명씩 수술을 받게 됐죠. 이후에 이제 그 꿈풍교실 재활치료까지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캄보디아에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이 사업을 KT에서 하는 걸 보고 나라에서 아, 이게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구나. 인공호흡 수술을 해주는 게. 그래서 전격적으로 2005년도에 의료보험 혜택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인공호흡 수술이 한 2천만 원 정도, 2,2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 의료보험 수가가. 이 시술 중에서 이것처럼 큰 비용이 나가는 시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때 아마 이걸 결정한 장관은 돌아가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해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1년에 800명, 900명이 이 수술을 받게 됐고, 요새는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인공호흡 수술 받았잖아요. 이 빌 게이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인공호흡 수술 받았고, 제 카톡 푸사라고 하나요? 푸사입니다. 이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동현 선수가, 제가 이 올림픽 은메달을 목에 메고 있습니다. 인공호흡 수술 받고 그 봅슬레이에서 은메달 땄죠.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의료기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좋아졌느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부 기계가 있고 외부 기계가 있는데 이 어음 처리기만 바꿔줘도 소리를 갑자기 잘 듣습니다. 뭐가 좋아졌느냐? 먼저 아까도 나왔던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귀에 머리카락 안에 붙이기만 하니까 훨씬 더 착용성이 좋아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음 처리 기술입니다. 우리 모음이 다 비슷비슷해요. 주파수가. 그런데 옛날에는 어음 처리 기술이 뭐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F0, F1, F2라고 모든 소리를 특징을 세 군데만 딱 따가지고 그걸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 가 엄청나게 다른데 약간 다른 세 부분만 딱 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이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입 모양을 안 보고는 소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22개 채널을 동시에 각 소리마다 분석을 합니다. 이 소리 한번 켜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떤 소리를 듣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이게 클릭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조금 볼륨을 높여주실래요? 채널 하나로 들었을 때 음악 소리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시겠죠? 두 개로 들었을 때, 네 개로 들었을 때. 아직도 잘 모르겠죠? 이게 8개로 들었을 때. 열여섯 개로 들으니까 좀 알겠죠? 지금 아이들이 22채널이니까 지금 듣는 소리보다는 더 음악을 더 깨끗하게 듣습니다. 32개로 들으니 그러니까 이 소리를 적어도 20개 이상으로 들으면 거의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채널 수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 처리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알아듣는 퍼센트가 싱글 채널은 거의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아까 그 데모하던 시절에 F0, F1, F2는 한 30% 정도 알아듣다가 지금 나오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 알아듣게 됐습니다. 또 하나 발전한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거의 처음 기계보다 100배 정도 빨리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인공화로는 말을 조금만 빨리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분석하는데 이 컴퓨터가 못 따라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진 거죠. 또 하나는 소음 제거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인공화호 수술해가지고 잘 듣는데 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에는 못 들어요. 그러면 왜 못 듣느냐? 주변에 이런 조용한 데서는 듣는데 주변에 조금만 소음이 있으면 소음도 전달해주고 목소리도 전달해주니까 인공화호 기계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한 후반부터는 이게 소음인지 말소리인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음성하고 파란 소음을 구별해서 소음은 전달 안 하고 소리만 전달하는.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서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칸소 쓰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칸소 2부터는 방향성 마이크로폰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화를 대개는 정면에서 하잖아요. 고개를 이쪽으로는 정면에서 나오는 소리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 옆에 있는 소리만.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소리를 모아주는 그런 기능이 나왔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 획기적인 변화는 무선 통신 기술이죠. 우리 요새 인공화호 한 친구들 이 핸드폰 받을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들고 있어도 소리가 막바로 어음 처리기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와도 막바로 소리가 인공화호 기계로 전달이 되는 이런 무선 통신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기술도 상당히 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화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997년도까지는 주머니형, 그 다음에 2013년도까지는 이 귀걸이형, 그 다음에는 이 귀에다 붙이는 일체형. 어음 처리 기술이 9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에이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22채널을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엄청 좋아진 거죠. 무선 통신 기술도 최근에 나왔고, 다른 회사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아주 급격한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발달하니까 인공화호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상당히 사회생활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아이들이 2000년대 초반에 수술한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봤더니 이게 독일에서의 결과인데, 이제 직업의 복잡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요게 뭐냐 하면 단순 사무직입니다. 인공화호 수술을 하고, 이 단순 사무직, 이거는 정상이고 이건 난청인데, 이 단순 사무직까지는 다 되더라. 일부는 뭐 변호사나 이런 회계사 같은 전문직도 하더라. 이게 언제 나온 결과냐면 2010년도에 나온 결과인데, 인공화호 수술을 90년대 중반에 한 애들.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4세 이전에 선천성 난청으로 인공화호 수술을 받은 아이들 64명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개 2000년대 초중반에 수술을 받고 지금 18살 이상이 된 아이들이죠. 얘들이 일반 학교에 몇 %나 다니나 해봤더니 70%가 그냥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 진학률이 75%입니다. 이거는 다른 장애를 가진 아이들 평균이 한 45% 정도 되는데 대학 진학률이 75%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그냥 일반인들보다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조사 잘못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진짜 일반 아이들보다 대학을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물론 공부를 잘해서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이제 조금 배려하는 전형이 많아지면서 그런 이유도 있는데, 고른기회 전형은 꼭 난청 아이들만 기회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장애 아이들은 다 갔는데, 난청 아이들은 이 고른기회 전형에서 전부 다 학습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대학 진학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지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 친구도 2004년도에 인공화호 수술을 받은 아이인데, 거의 100% 해가지고 약학대학에 지금 진학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제 연대 의과대학에 신입생이 인공아웃 수술을 한 친구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쑥스러워가지고 이런 데 나오기는 되게 싫어해요.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비인후과 전공해가지고 제 자리를 아마 대신할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교육도 잘 받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인공아웃 부모님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취직도 아주 잘 됩니다. 이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공무원만 그랬는데 요새는 큰 대기업들도 전부 다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장애인을 하려고 보는데 가장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난청인데 인공아웃 수술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취직들도 잘해가지고 가끔 외래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아까 얘기한 꿈풍교실 수료식 한 모습인데 아마 다들 잘 될 그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아직 이제 수술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왼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나이입니다. 수술 받을 때 나이. 정확하게 역비례하죠.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거의 대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빨리 받고 재활 치료를 안 하면은 또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받느냐. 이게 1세잖아요. 1세. 2세 때 받는 거랑 1세 때 받는 거랑 차이가 있고 1세 때 받는 거랑 8개월에 받는 거랑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외래에 오면 보통 이제 선별검사에서 제 외래에는 한 2개월, 3개월째 오니까 몇 달 후에 수술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갓난 아기를 한번 보자마자 몇 달 후에 수술 받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래프를 아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조금만 몇 달만 더 미루자. 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면은 이 8개월 때 받을 애가 6개월만 미루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수술 받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새로 받을 가족들에게 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애들에게서 한두 달은 어른들의 한두 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둘러서 수술을 받아야지 된다는 걸 꼭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돌 전에 받은 애들이랑 30개월에 받은 애들이랑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사람이 언제부터 소리를 듣느냐? 태어날 때 듣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임신 후반기가 되면 다 듣습니다. 소리 들려주면 초음파로 보면 다 반응을 해요.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이제 고양이인데 사람 같으면은 한 8개월 때까지 뇌에 있는 청각 영역의 세포들이 급속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때 소리 자극이 없으면 청각 영역이 발달을 안 하거든요. 한 2살이 되면 이 청각 영역이 이미 다른 영역으로 바뀌어 있어요. 시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또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받고 소리를 많이 들려줘야지 됩니다. 수술이라는 건 소리를 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거니까 재활치료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오셨는데 이 시각도 좀 안 좋고 난청도 있어서 우리 수능 시험을 봤던 친구입니다. 점자로 새벽
밤 10시에 수능이 끝났던 친구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 후배가 돼가지고 지금은 유학을 갔다 왔나요? 그래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시각마저 불편한 아이들도 이렇게 잘하는데, 청각만 불편한 우리 친구들은 정말 더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상정 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공아웃 수술하고 보험이 양쪽 다 되지만은, 지금 어음 처리기 한 번씩밖에 안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어음 처리기 엄청나게 분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좋은 어음 처리기가 해마다 나오는데 이걸 평생 한 번만 해주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매년 국회의원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난청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수술받은 채널 A 정치부 기자입니다. 잘 듣다가 갑자기 양쪽에 급성 중이염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소리를 못 듣게 돼가지고 인공아웃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책을 한 권 썼어요. 한번 나중에 서점에서 구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외래에 왔을 때 소리 잘 들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소리는 듣는데 너무 불편한 게 많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청각 장애인들, 인공아웃을 해서 소리를 듣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이렇게 저한테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우리 이제 요새 은행 업무 같은 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근데 비밀번호를 불러주면서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걸 금방 캐치를 못하니까 자꾸 못 눌러가지고 자기가 이 인공아웃에 익숙해지기 한 1년 동안은 송금을 못했대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장애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동영상이 아주 긴데 뭐 끝부분만 잠깐 들려드리면,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이걸 연결을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쭉 이 인공아웃 한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듣고 교육도 잘 받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을 얻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거 안 들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로 해도 돼요. 아직까지 실제로 인공아웃 수술을 해서 난청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차별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아직도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가지고 이런 불편한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